2010년대 중후반에 LTE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5G 네. 이게 나오면서 이 휴대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플랫폼 경제가 뜬 겁니다. 3%도 그래서 좋아졌던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냐? 기존에 있던 주도주는 더 이상 주도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을 때 한번 봐보세요. 네. 기존에 많이 빠졌던 게 올라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조선주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얘들은 빠지지도 않았는데 많이 빠진 건 안 올라오고 새로운 것들이 더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업이 또 선두에 서고 어떤 기업들이 거기서 또 주도권을 잡을지는 네. 우리가 조금 더 주판을 튕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한 분의 보통 분은 아닌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야전사령관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 시간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침에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자, 우리 이선엽 부장님과 함께 지난번에 이제 저녁 시간에 저랑 이제 종종 몇 번 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전 세계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한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꼼꼼히 독특한 보시고 시각으로 분석을. 예,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리신 이게 특별히 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그냥 랩실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다 그 뉴스들 통해서 이제 얻은 인사이트를 저에게 네. 좀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그 비슷한 시간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약세장이라는 것은 모두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 네. 최근에 올랐던 반등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후반부에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시장의 판세 이런 거는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해서 네.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물론 대부분 객관적인 자료고 외신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 부분에선 일부 뇌피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희망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미리 감안을 해서 경고문.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제가 요 PT를 보여드리고 나서 제가 칠판에 조금 뭔가 보여드릴 건데 네. 분명히 시장이 안 좋은 건 맞는데 네. 이전하고 시장이 뭔가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냉정하게 알고 그래요. 대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조금 시작하시죠.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게 이전에 미국의 기준금리 올랐을 때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전의 모든 사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가 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죠.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물가가 오를 때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네. 그 물가를 올리는 게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물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수가 따라 올랐다가 그러겠죠. 절대금리 수준이 높아질 때, 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절대금리 수준이 높아졌을 때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그 뒤에 오고 더 재밌는 건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지수가 하락했다가 경기 침체 국면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날 때하고 맞물리는 거 보이십니까? 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바닥은 항상 언제 나오냐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을 하고 동시에 기준금리 인하를 끝날 때가 완전히 진바닥이 나오는 게 이전의 사례였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좀 엄청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예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네. 저도 이제 리서치 생활을 수십 년간 해봤지만 올해는 이전에 있었던 리서치 사례 또는 이전의 사례를 들고 오면 거의 틀립니다. 사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례를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얼마 빠졌으니까 지금도 얼마 빠진다. 이전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금리 인상하고 나면 경기 침체가 뭐 몇 개월 뒤에 온다. 이게 전부 다 지금 통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사례가 여기 보시면 1975년 사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금리가 인상이 끝나고 오히려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오히려 지수가 우리가 확신을 갖고 뭔가 이제는 한번 해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게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경기를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금리 인상을 오히려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하락의 신호였었어요. 네. 이전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을 팔아야 됐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지금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물가가 제일 가장 큰 문제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경기를 훼손시키는 수단이 되다 보니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꿔 얘기해서 이거 말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해결될 수 있다면 또는 중국의 봉쇄가 제대로 돼서 중국의 경기가 좋아질 수 있어서 공급이 될 수 있다라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네. 물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이따가 주식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보시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일단 외신들은 모두 전세가 기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포병전으로 변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포병 전력이 러시아에 비해서 지금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세가 많이 기울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러시아가 전략을 바꾼 데에 기인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전쟁이 시작됐었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면전으로 들어갔었지만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목표를 변경을 했고 그 목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돈바스라든가 이쪽 지역을 장악하는 걸로 전술이 바뀌었죠. 그리고 전술 자체가 뭐냐면 포격을 통해서 소도시 하나씩 다 파괴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런 포격전에서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비교 네. 우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일단은 딱 봤었을 때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했는데 여기 이거 보시면 서방의 무기로 전황 상황이 안 바뀐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해도 현재 기울어진 전세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미 전세는 기울었고 시간이 갈수록 러시아가 더 유리해지지 네.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해서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기울었고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는 더 불리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뉴스들 보시면 포탄도 없대요. 지금 얘네들이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제블린 대전차 뭐 이런 것들 무기 공급 한계 재고도 없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줄 수 있는 무기도 한계에 왔다는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러시아가 전략을 바꿨고 그 전략이 현재 유효해지기 시작을 했고 현재 기울어진 판세 자체를 놓고 보면 미국이 또는 서방 국가가 설령 무기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뒤집기 현재 상황을 어렵다. 뒤집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 국제적인 시각이다라는 부분을 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서 푸틴의 전략은 뭐냐면 겨울을 기다리는 거겠죠. 전반적으로 최근에 가스와 관련해서 전체 이거 가스를 잠그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겨울 우리가 알고는 회시메카도 겨울을 기다린다. 유럽 발등의 불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발등의 불 정도가 아니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미국의 제넷 옐런 의장도 현재 러시아 금수 주체는 영향도 없고 러시아한테 훨씬 더 유리해지고 있다라고 국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재가 무력화된 데는 구멍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를 현 시가보다 38달러 정도 싸게 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을 수 있는 뉴스가 이 뉴스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 제재가 안 먹히고 있다가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 인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향후에 뭔가 경기 부양을 쓴다라면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다. 안 다친 애들이 제일 회복이 빠르지 않습니까? 향후에 수요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도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인도는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지금 원유를 들여오고 한 40달러 가까이 저렴하게 사고 있는 거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또는 서방 국가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현재 루블화 가치도 급등해서 러시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놓고 보셔도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더 유리해지는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러시아 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럽의 이제 속내입니다. 겉으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하지만 이제 서방은 아닌 거죠. 보세요. 겉으로는 서방을 지원을 아껴주면 일각에는 복잡한 속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을 하는 게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대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렇게 내가 얘네들 러시아 제재하면은 얘가 죽을 줄 아는데 사실은 내가 죽고 있는 거죠. 죽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신은 서방이 대의 명분과 현실 사이의 선택의 순간을 맞았다고 전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겨울을 못 넘깁니다. 현 상황에서 겨울까지 가면 유럽 여러분들 가스 장다라는 게 단순 고통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사합니다. 자, 유럽은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봐줄 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전쟁이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길게 갈 수도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종전까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 휴전까지 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여튼 가을 전에는 끝내야 되네. 왜? 안 하면 유럽이 죽습니다. 거의 사망자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유럽이 자기 생존을 목에 걸고 우크라이나를 봐줄 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추위에 가스 없이 지낼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각국이 금리를 올릴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유럽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지금 그 주택 가격이 빠질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유럽입니다. 유럽의 국가 부채, 특히 남유럽 국가들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자, 미국은 그래도 경제가 튼튼해서 맞을 만한 힘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유럽은 지금도 중환자예요. 근데 거기다 뺨 한 번 때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래서 위기가 시작이 된다라면 미국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유럽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고 네.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기간이 최근에 있는 이 기간 아니다. 그래서 겨울 안에 뭔가 우리가 알기로는 결론이 나지 않으면 유럽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하는데 점점 현실로 다가가고 있는 게 보인다는 얘기죠. 특히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크라이나 지원해 좀 이기면 되는데 이미 기울어졌어요. 이미 기울어졌고 이길 수도 없고 앞으로 가면 더 불리해질 거고 네. 나도 더 죽겠는데 과연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할 수 있는 의지는 보이겠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럴 거냐. 그래서 그 명분을 찾을 거고 그 명분이 우크라이나인들 더 이상 희생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명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보셨다시피 실제 위기에 도와서는 남유럽 국가들하고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뜨기 시작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22가 얼마 전에 예정이 없던 긴급회의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알고 연준은 긴급회의까지는 안 가죠. 긴급회의를 할 정도로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다급하고 요거 잘못하면 남유럽 위기 또 불씨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고통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필품 관련 아니면 에너지 관련 고통도 있겠지만 그 고통만큼이나 지금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식 기사가 뜨기 시작했죠. 러시아 잡으려다가 우리가 망할 판이다 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내가 망할 거냐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살려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네. 저는 이 가을 안에 넘어가기 전에 또는 그 즈음에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럽이 이제는 현실을 택하면서 그 현실을 택하는 부분들이 뭔가 시장에 반전을 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이건 일부의 희망 고민입니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돌아가는 판세를 조금 좀 잘 읽어주셨으면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럽은 너무 절박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자, 이 기사 한번 보시면 그런 거죠. 결국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게 지난 3월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월이 3월에 금리를 올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왜냐면 이게 없었으면 이 정도 금리 안 올려도 되거든요.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는 최소한 나오지 않았을 건데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어느 정도가 완화가 되면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시장을 잘 보셨던 분들이 레리 서머스죠.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미국 인플레는 푸틴에 달렸다. 자, 이대로 가면 경기 침체가 올 건데 푸틴하고 이 전쟁이 완화가 되면 그건 안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러시아하고의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에 따라서 미국이 아닙니다. 유럽 쪽에서 네. 현실을 택하는 속도가 빨라지는지 여부를 보고 바닥을 결정하셔도 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희망의 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 지금 7개의 mRNA 백신을 드디어 임상을 시작을 했죠.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그 물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명적인 어떤 그
그 병을 막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예방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걸렸었을 때 굉장히 이제 치명률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었는데 네. 요게 이제 임상이 7개나 되니까 성공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가을 정도에 중국에 오늘도 뭐 봉쇄 완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집합이 가을 정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많은 비관론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네. 지켜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그래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탄소 중립에 대한 원칙까지 내던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유럽도 대놓고 원전 가동하지라고 나오고 있고요. 석탄은 이미 가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말은 그리 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네들 힘들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던 원칙까지 다 내버리고 있을 정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 푸틴이 뒤흔든 유럽 탄소 중립의 꿈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서방 진영의 어떤 분열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뒤부터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어쨌든 네.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보셨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부채가 정부 부채가 많고 기업 부채가 많죠. 우리가 알고는 가계 부채는 적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뒤에 나올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걸 너무 다루는 건 너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결국 기업 부채와 관련해서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인데 이게 올라갈수록 아주 안 좋은 거죠. 기업들이 망하게 가고 있다는데 지금 일부 망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 수준의 뭐 지금 이게 기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조금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들고 나오는 건데 미국이 현재 있는 이런 이 이슈와 관련해서 향후에 뭔가 성장 동력을 바꿔야 될 텐데 뭐로 바꿀 거냐라고 해서 보시는 것 같이 제조업 보고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앞으로 미국이 먹고 살 거를 신산업 전략이라고 하고 있고 이 신산업 전략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업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향후의 지향점은 우리는 새로운 산업 정책의 부활인 거고 230년 만에 미국의 제조업 보고서를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얘기할 거 있으니 우리는 앞으로 이걸로 먹고 살겠어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지금 이게 제조업인데요. 네. 제조업 비중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비중을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앞으로 현재 있는 부채를 갚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제가 미국의 정부 부채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돈을 더 풀게 되면 금리는 내리는 건 몰라도 돈을 더 풀게 되면 정부 부채가 더 커지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뭐냐면 제조업의 비중을 일정 부분 끌어올려서 중산층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빚을 받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모멘텀도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국은 모든 어떤 영향을 제조업을 부활시키는데 물론 이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일반 제조업이라고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첨단 제조업,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 전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팡 2.0. 근데 이 팡 2.0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있던 플랫폼과 다르게 뭐예요? 똑같은 팡인데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굉장히 전혀 다른 팡이네요. 방점이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을 굉장히 조금 더 빠르게 그 속도로 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이 냉전 구도입니다. 자, EU의 우크라이나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고 오늘 아침 여러분들 보시면 투르키에 즉 터키가 스웨덴하고 이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토의 가입을 허락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신쟁 냉전의 탈냉전 구도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게 안보 이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탈냉전이 되면서 안보 이슈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뒤에서 보실 건데요. 나토 같은 경우도 러시아와 중국을 대적하는 공동체로 나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나토 회의 열리고 있는데 되게 시끄럽죠. 중국이 굉장히 공격하고 나서고 그래서 현재 나토도 중에 맞서는 게 미래 전략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하고 있고 이번에 수위 문제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군사적 갈등 수위는 이게 어제 뉴스인데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때문에 결국은 이 안보 문제 때문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불안한데 내가 공장 지을 수 있겠어?
자, 현실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겠죠. 야, 내가 중국에 공장인데 왜 미국에 옮겨? 싫어 하는데 안보 문제가 되면 이거 공장 빼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잘못 넘어갔는데 자, 보시죠. 러시아하고 안보 문제가 됐었더니 다 철수하더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뭘까요? 앞으로 여기서 사업하기엔 글렀어. 맥도날드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 다음 차례가 어디가 된다는 얘기라고 보는 겁니까? 중국에서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중국에서 이전보다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될 거니 그럴 거면 나도 여기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런 갈등 중에서 유럽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재 리파워 EU라고 해서 탈러시아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그 에너지 발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현재 가스를 누구한테? 미국한테 사오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 그 심층 인터뷰 있었었죠. 미래에셋의 그 연구원이셨던 네. 그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LNG. LNG 관련해서. 네. 이거 저는 굉장히 뭐 저도 아는 후배지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큰데 그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병수 의원님. 서병수 의원. 네. 꼭 저도 보셨으면 좀 좋겠다는 볼게요. 말씀을 핵심 드립니다. 내용은 뭐였냐면 예, 예. 지금까지는 이제 LNG를 수입하던 나라가 사실은 동북아 3국,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한국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컸다는 거예요. 네. 수출하던 나라는 카타르라든지 뭐 굉장히 제한적인 나라들인데 그러다 갑자기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수출국으로 등장을 했고 그걸 유럽이 사간다. 그런 이제 유럽이 또 수입국으로 등장을 했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단지 그냥 뭐 이렇게 뭐 포대자루 담아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터미널이 필요하죠. 터미널에다 배가 필요하겠죠. 네, 터미널을 근데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자원과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근데 그걸 굉장히 단축을 앞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지금 일부 회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쪽으로 지금 투자에 한번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게 어떠냐. 이런 게 이제 아마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정도가 아니라 네. 메간토급입니다. 이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네. 예전에 비트코인 처음 나왔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었을 거예요. 제 컴퓨터에 옛날에 랜섬웨어라고 이메일 관련해서 보였을 때 이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한 게 비트코인 좀 줄래? 라고 했었을 때 얘가 왜 이럴까 했는데 아마 제가 줬던 그때 그 비트코인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안 나와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항상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현재 변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네. 훨씬 더 메가톤급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잠시 후에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네. 자,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이유, 바닥이 왜 안 오는 거지?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지금이 바닥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PR. 코스피 같은 경우는 PBR 1배, 네. PBR 1배 정도가 뭐 바닥이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즉 물가를 잡는 방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인플레이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공급 요인도 있었었고 미국의 임금이 오르는 것도 있고 여기에 최근에 여러분들 전쟁 이슈가 있었고 전쟁 이슈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죠. 자, 이 상황들이 해결이 될 조짐이 안 보이니 미국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뭐냐면 경기를 훼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면 이거 해결이 안 됐었다고 가정하면 추가적으로 경기를 훼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 볼 때 지금 볼 때 제가 봐도 충분히 싼데 더 싸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되면 연준은 더 긴축을 강화해야 될 거고 긴축을 강화하는 만큼 경기를 현재보다도 더 추가로 훼손해야 되니 감히 여기가 지수가 바닥입니다라고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 부분 경기가 훼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2분기부터 3분기에 나오는 기업 실적이 온전히 이걸 다 반영했느냐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분기점은 저는 다음 주 금요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쯤에 아마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2분기.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 되게 중요해.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이 나오거든요. 요때 뭐가 있냐면 자, 2분기 때, 즉 2분기면은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기 때문에 이때부터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네. 비용이 많이 올라간 거, 특히 이때 중국의 봉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실적에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네. 오늘 나왔던 소비재 실리지수가 빠졌다는 얘기는 3분기에 매출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3분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올라간 거에 매출이 빠지는 것까지 반영한 가이던스를 삼성전자가 줄 거란 얘기겠죠. 요때 보면서 현재 올라간 비용 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를 기업 실적이 이렇게 반영하구나라는 거를 아마도 다음 주 금요일 정도에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소한 요걸 보고 향후 시장에 대한 판단을 그래도 내리는 게 보다 객관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다음 주 정도가 뭔가 분기점이 될 것 같다. 좋든 나쁘든 간에. 네. 그래서 이 이전까지는 뭔가 추세를 얘기하기도 어렵고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면 언제가 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전 그 다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시장이라는 건 항상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여는 건데요. 모든 위기가 반복이 될 때는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던 게 시장의 기본 생리였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라는 게 시작이 되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이라는 국가가 산업화를 시작을 하면서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을 이끌었었습니다. 네. 철강조선 이런 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 산업화가 무너졌죠. 공급과잉으로. 그래서 이 다음에 새로운 엔진으로 중국의 소비라는 게 태어나면서 이거는 계속 내려가고 얘는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시장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소비주가 굉장히 네. 시장 크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0년대 중후반에 LTE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LTE. 그 다음에 5G. 네. 이게 나오면서 이 휴대폰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플랫폼 경제가 뜬 겁니다. 3%도 그래서 좋아졌던 거예요. 3%가 만약에 이 구글에서 유튜브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유튜브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었던 환경이 뭐였냐면 결국 LTE. LTE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LTE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5G 이것 때문에 유튜브가 나오고 이 유튜브 때문에 발전한 게 엔터하고 게임이었었어요. 네. 우리나라 K-팝 이런 것들이 컸던 게 이 유튜브가 없었다라면 이 정도 역할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게 다 파생돼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바뀔 거냐? 일단 보셨다시피 지금 경제가 안 좋아졌다 인정하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 성장 동력은 이미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주도주는 더 이상 주도주로 자리 잡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그래서 반등이 올 때 기존 성장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을 때 한번 봐보세요. 네. 기존에 많이 빠졌던 게 올라옵니까? 아니었을걸요. 오히려 조선주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2차 전지 빼고 뭐 무슨 뭐 풍력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이런 게 더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얘들은 빠지지도 않았는데 많이 빠진 건 안 올라오고 새로운 것들이 더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렸는데 그 기술적 반등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미국은 이미 신제조업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새롭게 뭔가 기회를 포착하신 분들도 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금 팔짱 끼고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 이전에도 시장이 한번 크게 하락을 하면 기존의 성장은 무너졌었던 거를 학습적으로도 알고 있고 다시 향후에 시장이 올라오든 아니면 박스권이 되든 어떤 흐름이 되든지 간에 이 안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의 성장주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새로운 놈. 예, 새로운 놈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추가 매수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기업 네. 인수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이게 대단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결국 이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 그다음에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이 에너지 정책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 산업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도 크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 그린이 성장하기까지 지금 에너지가 없다 보니 가스와 원전 산업에 대한 대체를 훨씬 더 크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치적인 거 아닙니다. 그죠? 이 가스와 관련해서 지금 뭘 하는 거다? 워렌 버핏은 지르고 있는 거죠. 나는 그게 옥시덴탈 패턴. 원유가 아닙니다. 오일이 아니고요. 가스예요. 왜냐하면 그린에 가스가 들어가요. 네.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는 우리가는 풍력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요 두 가지도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라고 보는 게 원유를 캐자가 아니라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단순 가스가 아니라 이 가스에 대한 공급선을 바꾼 거죠. 어제 서병수 연구원이 얘기한 게 이거죠. 공급선을 미국으로 맞습니다. 바꿨어.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과 연관이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에너지 변화는요. 메가톤급 변화예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작은 변화가 없어요. 항상 크게 변하고 거대하게 변합니다. 네. 근데 준비된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수혜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쭉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들 자꾸 안보 이슈가 들여다보니 글로벌 방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방산 시장과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일시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방산 그 기업들이 거의 세적인 거 알고 계십니까? 세계적. 가성비 얘기하시는데요. 좋죠. 예. 왜 우리나라 게 싸냐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량 생산을 하고 있어서 싼 거예요. 품질이 나쁜 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같은 부자 나라가 한국제를 썼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성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성능을 이 가격에 줄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단순히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유일하게 대량 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K9 자주포 하나만 하더라도 전 세계 지난해 수출 물량의 48%가 우리나라 겁니다. 자주포에. 예.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포병 전력이 미국 포병보다 전력이 더 강한 거? 또 포병 출신입니다. 예. 김 부장님. 보병이 보병. 보병에? 우리나라 보병의 박격포. 예. 우리나라 포병 전력이 우리나라 포병 전 유럽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많지가 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 별명이 포방부 이렇게 나올 정도로 흑표 전차도 대단해요. 좋죠. 어쨌든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이런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중에 한번 요 산업과 관련해서 되게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당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요인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애프터를 봐야 되잖아요. 향후 시장이 뭐가 움직일 거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성장은 아니란 얘기죠. 전 이걸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 무엇이 있을 텐데 그 단어가 안보에는 탈냉전이 있을 거고, 신냉전이 있을 거고, 탈세계화. 탈세계화, 신냉전, 안보 이슈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에너지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첨단 제조업의 성장,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 안에서 여러분들 뭔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되는데 네. 자꾸 빠지니까 기존에 내가 샀던 거 더 물타고 하다 보니 사실은 나중에 반등이 왔었을 때 저희가 제일 걱정되는 건 반등이 오는데 내 건 왜 반등이 안 오지? 이렇게 되면 제일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물을 탄다,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 탈 때 종목을 정말 잘 고르지 않으면 시장에 이 이후에 정말 어차피 빠지고 있는 시장만 아닐 거고 향후에 좋아지는 시장에서도 대응을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향후에 우리가 시장을 이끌 원동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또 늦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비트코인 얘기 나왔을 때 투자했었으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다 있었을 텐데 다들 무시하다가 결국 꼭지 잡았었을 거고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오른 다음에 얘기하면 뭐하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차 처음에 바꿨을 때 바뀌는 거 모르는 사람 없었지만
테슬라의 저가를 잡은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려면 네. 지금부터라도 또 다른 애프터를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산업들에 대해서 무엇이 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네. 고민을 지금부터 좀 치열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와 방산 쪽에 조금 더 안보. 안보 네. 이쪽으로 예. 에너지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가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그럼 기존에 있던 팡 주식들이 다 안 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래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장의 플랫폼 이런 거의 발전은요. 희한하리만큼 원래 하드웨어가 먼저 장착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었던 LTE나 우리가 했던 5G가 되니까 플랫폼이 발전을 했었던 거예요. 아니 휴대폰으로 그걸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메타버스라든가 AI 이런 것들은 조금 먼저 움직였죠. 하드웨어가 그 정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인 게 먼저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향후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그걸 즐길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뭐 기계가 조금 나와주면 유의미한 기계가 나와주면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요 IT 환경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 환경을 즐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나와준다라면 다시 움직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움직였었을 때 어떤 기업이 또 선두에 서고 어떤 기업들이 거기서 또 주도권을 잡을지는 네. 우리가 조금 더 주판을 네. ting겨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좀 모셔야 되겠다. 아침에 저녁에만 하지 네, 말고. 설명 너무 좋잖아요. 네. 자 오늘 시간 또 역시 꽉 채워주신 우리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게임에서 살인이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